거래처에서 업무를 마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려는데 시간을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었어요. 휴게소에서 대충 때울까 하다가 근처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거래처 직원에게 추천해줄 만한 식당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리스트를 몇 개 보내주더군요. 그런데 식당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유정식당? 유정은 제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흔한 이름이지만 그래도 뜻밖의 곳에서 아내 이름을 발견하니 괜히 반가웠어요. 거래처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식 백반집인데 음식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제부터 내내 느끼한 것만 먹어서인지 메뉴도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내비게이션에 식당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한산한 거리를 좀 달리니 제가 가려던 식당이 보였어요. 점심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의외로 주차장에 차가 가득했습니다. 겨우 차를 대고 안으로 들어가니 60대 정도 보이는 사장님이 인자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한 곳에 앉으세요. 식당 규모는 크지 않았어요. 순두부찌개 정식을 시키고 기다리니 곧 한상 가득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소박하고 정갈한 음식들에 절로 군침이 돌았어요. 마침 배고프던 참이라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사이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하나둘 가게를 빠져나갔어요. 식사를 다 마친 무렵에는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음식은 입에 좀 맞으세요? 식사를 얼추 마쳤을 때 사장님이 와서 조심스레 물으셨어요. 저는 고민하지 않고 흔쾌히 답했습니다. 네,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근래에 먹어본 음식 중 제일 맛있었어요. 다행이네요. 못 보던 분인데 여행을 오신 모양이에요. 여행은 아니고 출장차 잠시 내려왔습니다. 거래처 직원분께 여쭤보니 여길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마침 식당 이름이 제 아내 이름과 같아서 더 반가웠네요. 사장님의 푸근한 인상 때문인지 편하게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아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자 사장님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내분 이름이 유정인가 봐요. 성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성은 아내가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가서 영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제 말에 사장님의 안색이 갑자기 확 변했어요. 지금껏 인자하게 웃던 사장님이 갑자기 정색하고 저를 바라보니 저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더니 사장님은 황급히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벙찐 표정으로 사장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뜻밖에도 사장님은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돌아오셨습니다. 사진 한 장만 봐주시겠어요? 혹시 아내분과 닮았는지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서 사장님은 저에게 사진을 건넸습니다. 사진을 받아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내와 뚝 닮은 여자아이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그 기막힌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아내와의 첫 만남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사 초에 저는 회사의 사회공헌 부서에서 근무했어요. 사내 후원금을 운용하고 봉사활동을 기획하는 일을 담당했는데 저는 주로 아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다문화센터에 대한 지원이었죠. 그러다 보니 해당 센터에 자주 방문하게 되었어요. 아내를 만난 곳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스미스예요. 작은 키에 호리호리한 체격의 아내는 당찬 목소리로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에밀리 스미스. 외향은 이래도 미국인이에요.
국적이 미국이거든요. 교포인가 했는데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입양됐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정확한 이름은 에밀리 유정 스미스였어요. 아내를 입양한 양부모님이 한국 이름을 미들네임으로 남겨둔 거였죠. 그래서 한국 직원들을 아내를 유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역시 어느 순간 유정이라는 이름으로 아내를 부르게 됐어요. 아내는 그곳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문화 아동이나 외국인 배우자, 혼혈 가정의 정책을 지원하고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했죠. 체구는 작지만 열정이 넘쳤고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일에는 늘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내에게 반한 계기는 따로 있었어요. 하루는 센터에 방문했는데 한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필리핀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었죠. 아내는 아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아이와 눈을 맞추며 얘기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전 엄마가 싫어요. 엄마가 학교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말에 아내는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혼내지 않았어요. 대신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엄마가 학교 올 때마다 친구들이 저를 놀려요. 엄마 얼굴이 까매서 이상하다고요. 선생님도 어릴 때 거울 보면 우울했어. 미국에서는 애들이 내 눈이 너무 작다고 놀렸거든. 내 말투가 이상하다고 뭐라고 하고. 근데 선생님이 그 모든 걸 어떻게 이겨냈는지 알아? 아내 말에 아이는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아내가 따뜻하게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매일같이 해준 포옹으로 이겨냈어. 엄마는 내 눈이 작아도 내 말투가 이상해도 늘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줬거든. 그때부터는 이렇게 생각했어. 눈이 좀 작으면 어때? 말투가 좀 이상하면 어때? 나는 엄마가 사랑하는 멋진 딸인데. 우리 엄마도 그래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멋지대요. 그럼 다은이를 낳은 엄마도 그만큼 멋진 사람 아닐까? 누가 뭐라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다은이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아내의 진심 어린 위로에 아이는 어느덧 안정을 되찾았어요. 엄마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할래요. 그래, 차분히 말씀드리면 엄마도 분명 이해하실 거야. 아이는 이내 기분 좋게 웃으며 친구들이 있는 교실로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내의 따스한 마음이 저에게까지 전해졌거든요. 그 뒤로는 아내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전에도 참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후로는 뭐랄까 이성적인 호감이 생겼어요. 저는 아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 넌지시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도 저를 밀어내지 않았고 얼마 안 가서 저희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내가 어쩌다 해외로 입양을 갔는지 알게 됐어요. 아내는 어린 시절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때가 또렷이 기억나지는 않아. 워낙 어릴 때였으니까. 4~5살 때였던 것 같은데 가끔 후원자들이 과자 선물 같은 걸 사오면 애들이 서로 먹겠다고 달려든 기억은 나. 나는 그때도 체구가 작아서 다른 애들한테 밀렸거든. 어떻게든 먹겠다고 틈새로 비집고 들어갔다가 누군가 휘두른 팔꿈치에 맞아서 서럽게 온 기억이 나. 아내는 그런 추억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미국의 한 중산층 가정으로 입양됐다고 해요. 백인 노부부의 집이었는데 다행히 양부모는 따스하고 좋은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언니 오빠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잘하고 뒤늦게 나를 입양하신 거지. 그분들은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라셨대. 그래서 미들네임으로
보육원에서 불리던 한국 이름을 남겨두신 거야. 그게 본명인지 아니면 그냥 보육원에서 임의로 지은 이름인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 이름이 싫었다고 해요. 아니,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외모도 체구도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몰랐는데 자랄수록 왜 나는 엄마 아빠랑 다르게 생겼지? 늘 그런 의문을 품고 살았던 것 같아. 내 피부는 왜 이렇게 노랗지? 내 눈은 왜 이렇게 작지? 왜 내 머리 색깔은 갈색이 아니지?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고 말랐지? 맨날 그런 의문을 품고 살았어. 그럴 때마다 양부모는 아내를 따스하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에밀리, 넌 지금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워. 하늘의 구름을 봐.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 다 다르지만 모두 아름답잖니.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란다. 모두 보석 같은 존재들이지.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빙긋 웃었어요. 그런 양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아내가 이렇게 다부지고 단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또래의 아이들은 아내의 남다른 외모에 거부감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가족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거든. 엄마 아빠는 갈색 머리에 하얀 피부로, 나는 검은 머리에 노란 피부로 그렸더니 애들이 왜 거짓말을 하냐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맞다니까. 어떻게 하얀 피부 갈색 머리에서 노란 피부 검은 머리가 나오냐고. 가짜 부모 아니냐고 놀리는데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펑펑 운 기억이 나. 지금 같으면 당당하게 맞받아쳤을 텐데 그때는 괜스레 창피하고 부끄러웠다고 해요. 그 동네는 동양인도 적었거든. 그래서 애들 눈에는 내가 신기하게 보였나 봐. 아내는 수영을 아주 좋아했다고 해요. 하지만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만큼은 무척 곤혹스러웠다고 합니다. 애들의 시선이 막 느껴지는 거야. 쟤는 온몸이 노랗구나 하고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는데 그게 내 귀에 다 들렸거든. 그게 싫어서 일부러 제일 늦게 탈의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시선을 조금이라도 덜 받기 위해서였죠. 그럴 때마다 자신의 생김새와 피부색이 원망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 아빠처럼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맨날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런 아내의 생각을 끊임없이 바로잡아준 건 양부모님이었다고 해요. 양부모님은 아내가 자신의 뿌리를 잃지 않도록 세심히 보살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나를 입양하신 후에 나보다 더 열심히 한국에 대해 공부하셨어. 한국의 문화에 대해 얘기해 주시고 내가 어느 정도 큰 후에는 한국어 과외 선생님도 어렵게 구해서 붙여주셨지. 양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아내는 한국에 대해 관심과 호감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중간에 들어가는 유정이라는 이름도 싫었어.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내 아이덴티티처럼 느껴지더라. 미국인이지만 내 속에 분명 한국인의 피도 흐르고 있으니까. 어릴 땐 그게 싫었는데 클수록 특별하게 느껴졌어. 아내는 양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 고심 끝에 한국행을 택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에 와서도 초반에는 많이 고생했다고 해요. 막연히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과 실제로 접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조차 재밌었다고 합니다. 책이나 영상에서만 보던 걸 실제로 접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 한국에 온 덕분에 당신도 만났으니 아주 럭키한 선택을 한 셈이지. 저 역시 덕분에 아내를 만났으니 돌아가신 아내의 양부모님께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아내와 저는 1년 넘게 교제를 이어갔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 아내는 걱정이 많았어요. 한국의 결혼 문화는 복잡하던데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잘할 수 있을까? 그럼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아내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상황이라 상견례는 생략하고 대신 저희 집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부모님은 아내를 살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90도로 꾸벅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에 저희 부모님은 크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긴장 안 해도 돼요. 이웃집 놀러왔다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요. 걱정이 무색하게 저녁 식사 자리는 내내 화기애애했어요. 어머니는 아내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복스럽게 먹는다고 예뻐하셨습니다. 아버지도 구김살 없이 밝은 아내를 좋게 보셨어요. 예단이니 예물이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딱 필요한 것만 간소하게 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울 테니까. 어머니는 아내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걸 알고 먼저 그렇게 제안하셨어요. 예식장이나 결혼 날짜도 저희 둘이 상의해서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자잘한 과정을 모두 생략하니 아내와 부딪힐 일이 거의 없었어요. 부모님께서 신혼집을 마련할 때 작게나마 돈을 보태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아내와 상의 끝에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차츰차츰 늘려가 볼게요. 신혼 때는 그런 재미도 있어야죠. 그래, 너네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언제든 마음 바뀌면 얘기하고.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변 친구들 보면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운다는데 아내와 저는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가구나 가전을 보러 다니고 집을 보러 다니는 과정이 다 이색 데이트처럼 느껴졌어요. 다 부모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이었죠. 그렇게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작은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같이 장을 보고 저녁을 해먹고 주말에는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가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아내는 저희 부모님께도 참 잘했습니다. 부부 사이도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볼까? 요즘 난임 부부가 많다잖아. 더 늦기 전에 한번 알아보자. 아내의 권유에 며칠 뒤 난임센터에 방문했어요. 제 쪽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아내의 경우 생리기간이 워낙 불규칙해서 자연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하기에는 아내 쪽 부담이 클 것 같아서 망설여졌어요. 부모님도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때 되면 삼신 할머니가 다 점지해 주실 거야. 저희 부모님은 행여 아내가 부담을 가질까봐 손주 이야기는 되도록 꺼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아내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그냥 우리 뭐든 해보자. 인공수정이든 시험관 시술이든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 저도 더는 미룰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와 아내는 아이를 갖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야 그렇다 쳐도 아내 쪽이 고생이 많았어요. 때 되면 약 챙겨 먹고 주사 맞고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면서 제 마음도 안 좋았어요. 그렇게 1년 동안 갖은 노력을 다한 끝에 저희 부부에게도 드디어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여기 아기집 보이시죠? 심장 소리도 들려드릴게요. 잠시 후 작지만 또렷한 심장 소리가 진료실 안에 울려 퍼지는데 저와 아내 모두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작은 심장이 어찌나 힘차게 쿵쿵 뛰는지 그 순간만큼은 저나 아내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아내는 아침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배를 감싸 안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 배가 갑자기 단단하게 뭉쳤어. 아랫배가 찌릿하게 너무 아파. 아내는 그렇게 말하면서 식은땀을 흘렸어요. 저는 얼른 회사에 전화해서 상황을 알리고 아내와 함께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아내를 눕히고 급히 복부 초음파와 자궁경부 길이 검사를 진행했어요. 자궁이 규칙적으로 수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궁경부 길이도 지나치게 짧아졌어요. 이대로 두면 조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겨우 6개월인데 지금 아이가 태어난다고요? 최대한 늦춰야죠. 바로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고위험 임신관리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불안해하는 아내와 저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수축이 멈출 수도 있고 멈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멈춘다면 당분간 관찰하다가 퇴원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출산 때까지 입원해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권고에 따라 아내는 그날부터 입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병실에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여보, 이것 봐. 어때? 너무 귀엽지? 우와, 당신이 만든 거야? 진짜 잘 만들었다. 나도 내가 뜨개질에 재능이 있는 줄은 몰랐어.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 우리 아이 입힐 생각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괜찮은 취미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가져다 줄게. 아내는 늘 그렇듯 힘든 시간을 씩씩하게 이겨냈어요. 저도 작게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매일 빠짐없이 병원에 들러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더불어 아내가 가져다 달라는 물건들도 부지런히 병실로 실어 날랐죠. 하루는 아내가 미국에서 쓰던 노트를 가져다 달라기에 상자를 뒤적이다가 뜻밖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내의 어린 시절이 담긴 앨범이었어요. 저는 앨범과 노트를 들고 아내가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내가 유독 우울해 보였어요. 저는 왜 그런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여기 있다 보면 다른 산모들은 엄마가 와서 이것저것 챙겨주거든. 내 딸 고생한다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손도 주물러주고. 그걸 보니까 오늘따라 우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내의 시무룩한 목소리에 저는 챙겨온 앨범을 건넸어요. 그러자 아내의 표정이 금세 밝아졌습니다. 어머, 이거 어디서 찾았어? 당신 노트 찾다가 발견했어. 엄마 아빠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 저와 아내는 함께 사진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 사진은 뭐야? 저는 앨범 맨 뒷장에 끼워진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공항에서 찍은 아내의 어릴 적 사진이었습니다. 어딘가 잔뜩 겁먹은 표정이었어요. 아, 이건 내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엄마 아빠가 찍은 사진이야. 혹시라도 나중에 친부모 찾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찍어두셨다고 하더라고. 당신은 친부모님을 찾고 싶은 생각은 없어? 제 물음에 아내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없어. 날 버린 사람들을 뭐하러 찾아. 그래도
피치 못한 사정으로 못 키웠을 수도 있잖아. 나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막상 내가 아이를 갖고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돼. 나는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거든. 근데 내 엄마 아빠는 그러지 않은 거잖아. 아내는 그러면서 친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슬그머니 내비쳤어요. 하물며 양부모도 자신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어떻게 제배 아파 낳은 자식을 버릴 수 있냐며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니 저도 더는 권할 수 없었어요. 어쨌든 아내의 의사가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아내의 입원 기간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그 사이 저는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어지간하면 당신 출산한 후로 미루려고 했는데. 일이잖아. 괜찮아. 다녀와. 핸드폰은 항상 들고 다닐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응,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지방으로 내려왔다가 드디어 서울로 올라가는 날이었어요. 오늘 저녁에는 아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날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전에 잠깐 통화했을 때 아내의 목소리도 평온해 보였고요. 그러던 차에 우연히 들른 식당에서 뜻밖에도 아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게 된 겁니다. 제 표정이 심상치 않자 사장님도 덩달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다시금 사진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솜사탕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얼마 전 아내 앨범에서 본 미국 공항에서 찍었다는 어릴 적 아내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사진 속 아이와 어떤 관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뜸 아내와 닮았다고 하기 전에 식당 사장님이 사진 속 아이와 어떤 관계인지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 질문에 사장님은 잠긴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 아이는 어릴 때 잃어버린 제 딸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리셨다고요? 제 질문에 사장님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표정에서 뭔가 많은 일이 있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쩌다 따님을 잃어버리셨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생각보다 이야기가 긴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어쩌면 정말 아내의 친모를 만난 것일 수도 있기에 저는 기꺼이 그렇게 답했습니다. 사장님은 얕은 한숨을 내쉬고는 길고 긴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유정이는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3년 만에 가진 아이였어요. 그 전에는 좀처럼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거든요. 사장님은 남편과 함께 서울에서 제법 규모가 있는 고깃집을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2층까지 규모를 늘렸다고 해요. 장사도 잘 되고 부부 금슬도 좋은데 이상하게 아이가 안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는 난임 검사 같은 것도 없으니 몇 년을 소가리를 하며 보냈다고 해요. 그러다 어렵게 아이가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탐스러운 복숭아를 선물 받는 꿈을 꿨는데 그게 바로 우리 유정이 태몽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복숭아처럼 하얗고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죠. 오랜 시간 아이를 기다려온 사장님은 그렇게 태어난 딸에게 지극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다행히 어디 아픈 곳 없이 무탈하게 자랐다고 해요. 정말 순하고 예뻤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싶었죠. 식당 일 때문에 주말에도 좀처럼 시간을 낼 수 없으니 사장님 가족에게는 매해 여름 2박 3일로 가는 가족여행이 유일한 나들이였다고 해요. 매번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가다가 한 번은 큰 마음을 먹고 지방 소도시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마침 우리가 내려간 날에 지방 축제가 있어서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거리 곳곳에서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군악대 공연이 이어졌다고 해요. 사장님 부부는 아이와 함께 벚꽃길을 걸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모처럼 온 여행이라 식구 모두 들떠 있었죠. 특히 아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벚꽃잎이 휘날릴 때마다 꽃비가 온다면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사장님은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는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이내 표정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행복한 그날의 기억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사장님이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 남편이 아이를 돌봤다고 합니다. 아이는 풍선을 사달라고 칭얼거렸고 남편은 아이의 손을 잡고 풍선이 있는 좌판으로 향했죠. 바로 그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이었다고 해요. 풍선을 받고 지갑을 꺼내서 돈을 건네는 사이 아이가 사라진 거죠. 돈을 건네고 돌아선 순간 옆에 서 있어야 할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인파로 가득했고 아이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죠. 그렇게 수많은 인파 속에서 아이는 갑족같이 모습을 감췄다고 해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실감이 나더군요. 저나 남편이나 그때부터 아이를 찾는다고 미친 사람처럼 인파를 헤집고 다녔어요. 사장님 부부는 인파를 헤집고 다니면서 목이 터져라 딸아이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아이를 찾는 방송도 내보냈지만 소용없었어요. 해가 질 때까지 아이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경찰서로 달려갔죠. 지금 생각하면 경찰서부터 바로 갔어야 했는데 그 순간에는 너무 당황해서 남편이나 나나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혹시 몰라서 그 근처 경찰서를 이잡듯 뒤지고 다녔다고 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CCTV가 많지 않았고 실종 아동 관련 기반도 미흡해서 발로 뛰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가는 경찰서마다 일단 서울 올라가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자식이 사라졌는데. 결국 사장님 부부는 식당도 뒤로 하고 한 달 동안 그곳에 머무르며 아이 찾는 일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아이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식당을 마냥 더 닫아둘 수는 없었어요. 나나 남편이나 결단을 내려야 했죠. 사장님 부부는 식당을 접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만류했다고 해요. 그렇게 한다고 사라진 아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자리 잡은 식당을 왜 닫느냐는 거였죠. 하지만 사장님 부부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돈이 억만금 있어도 내 아이와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렇게 사장님 부부는 식당을 정리한 돈으로 본격적으로 아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봉고차 하나를 구매해서 아이를 찾는 현수막과 전단지를 싣고 전국 곳곳을 돌아다녔다고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장님 부부의 봉고차는 좀처럼 쉬는 일이 없었습니다. 거처도 따로 마련하지 않았어요. 전국을 떠돌다 보니 그때그때 아무 여관이나 들어가서 자고 나왔죠. 그마저 여유치 않을 때는 차에서 쪽잠을 잤어요. 그때는 둘 다 반쯤은 미쳐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년을 보내니 식당을 하면서 모은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남편이 그때그때 막노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해요. 이제와 생각하면 둘 다 미련했죠. 그렇게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일했으니 남편이 병이 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위암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남편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아이 찾는다고 혼자 돌아다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아이 찾는 일을 접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사장님 부부는 아이를 잃어버린 소도시의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떠오르는 게 음식 장사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지금의 식당을 열게 됐다고 합니다. 남편의 식당 관리도 함께할 요량으로 일부러 한식집을 여셨다고 해요. 이 식당을 해서 돈을 벌겠다, 그런 욕심은 없었어요. 그저 우리 둘이 먹고 살 만큼만 벌자, 그런 마음이었죠. 그제야 왜 식당이 이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자리를 잡고 정착한 후 식당 관리까지 병행하니 다행히 남편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됐다고 해요. 그래도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완치는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떠날 날을 하루라도 늦추자, 그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컸다고 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그 순간을 두고두고 떠올리며 괴로워했다고 해요. 내가 그때 우리 유정이 손을 계속 잡고 있었으면, 그러면 우리 유정이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지난 날을 뭐하러 곱씹으면서 그렇게 후회해. 잊어. 그냥 가슴에 묻고 살아. 어떻게 잊어? 어떻게 묻고 살아? 당신도 그게 안 되니까 매일 밤마다 우는 거잖아. 당장은 딸아이를 찾으러 다닐 수 없으니 애써 둘 다 잊은 척했지만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장님이나 남편이나 매일을 소리 없이 울며 지냈다고 합니다. 어쩌다 우리 딸아이 또래의 아이만 보면 나도 모르게 달려가서 얼굴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딸은 한참 더 크고도 남았을 텐데 나나 그의 머릿속에는 5살 때의 모습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지. 병원에서는 길어봐야 1년 정도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사장님이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서인지 남편분은 그 후로 3년 정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사장님 혼자 이 가게를 운영하셨다고 해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게 곳곳에 아이를 찾는 전단지를 붙여놨어요. 그러다 일이 터졌죠. 비 내리는 오후 중년 여성 2분이 가게를 찾았다고 합니다. 한 분은 사장님도 얼굴을 잘 아는 분이었다고 해요. 타 지역에서 친구가 와서 점심을 대접하려고 찾아온 거였죠. 그런데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주방에서 우연히 듣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 좀 기묘하네. 무슨 전단지가 이렇게 많아? 사장님 딸이야. 어릴 때 잃어버렸대. 벌써 몇십 년 됐다던데. 그래? 아유, 안 됐네. 가엾기도 하고. 그러더니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기분 좋게 밥 먹으러 왔는데 아유, 저런 사진 보니까 마음이 안 좋다. 그 말이 마치 돌덩이처럼 사장님의 가슴을 무겁게 내리눌렀다고 해요. 아이를 잃고 남편마저 그렇게 떠나고 사장님은 주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무기력감이 수시로 찾아왔기 때문이죠. 의사에게 그날의 일을 얘기했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억하는 것과 그 기억에 매달리는 건 엄연히 달라요. 일단 가게에서는 전단지를 다 떼는 게 어떨까요? 사장님은 결국 그날 식당으로 돌아와서 전단지를 모두 떼어냈다고 해요. 아이 사진을 볼 때마다 아이를 잃어버리고 끝내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늘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의사 말대로 전단지를 떼고 나니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며 사장님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벽지 곳곳에 무언가 오래 붙어 있다가 떼어난 흔적이 있음을 그제야 뒤늦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조심스레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실은 아내의 어릴 적 모습과 이 사진이 많이 닮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 이름이 유정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딱 사진 속 이 나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갔고요. 하지만 닮았다고 해서 아내가 사장님의 친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장님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전단지를 가게 곳곳에 붙여놨을 때는 가끔 딸아이와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를 받기도 했어요. 그 말에 가게 문을 닫고 쫓아갔다가 번번이 허탕을 치긴 했지만요. 네, 저도 단순히 닮았다는 것만으로는 확신을 못 갖겠네요. 괜찮으시다면 서울에 올라가서 좀 더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되고 말고요. 꼭 연락 주세요. 저는 사장님께 전단지 한 장을 받아들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아내가 있는 병실로 향했어요. 아내는 밝은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먼 길 다녀오느라 고생 많았네.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혼자 있느라 고생했어. 뭘, 우리 쑥쑥이도 건강하게 잘 있었어. 아내는 부른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내와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다가 식당 사장님 이야기를 넌지시 꺼냈습니다. 실은 올라오는 길에 한 식당에 들렸는데 식당 이름이 당신 이름이랑 똑같았어. 유종식당. 정말? 신기하네. 아내는 사소한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곧 이어진 제 말에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잃어버린 딸 이름을 따서 식당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 이게 바로 사장님 딸 사진이야. 저는 챙겨간 전단지를 아내에게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전단지 속 사진을 본 아내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건 나잖아. 당신이랑 많이 닮았지? 그래서 나도 놀랐어. 아내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전단지를 유심히 살폈어요. 만약 그 사진 속 아이가 정말 당신이라면 당신은 버려진 게 아니야. 사장님은 지금까지도 잃어버린 딸을 애타게 찾고 계시거든.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 대체 어쩌다 딸을 잃어버렸는지.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사장님께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아내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아내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하게 변했어요. 어때? 당신은 뭐 떠오르는 거 있어? 자세히는 아니야. 근데 드문드문 기억나는 건 있어. 사람이 정말 많았다는 거. 그리고 하늘에서 하얀 꽃잎들이 쏟아졌던 거. 근데 그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난 그게 미국에 건너가서 생긴 추억이라고 생각했는데. 겨우 4~5살 때의 일이잖아. 게다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당시의 상황이니까 당신이 제대로 기억 못할 수도 있지. 아내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고민하던 바를 얘기했습니다. 친자검사를 진행해보는 건 어때? 당신이랑 사장님이 동의하면 진행할 수 있어. 고민하던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식당 사장님께도 전화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당연히 사장님도 흔쾌히 동의하셨어요. 다행히 아내가 입원한 병원에서도 친자검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과정이 한결 편했어요. 사장님은 샘플 채취를 위해 다음날 곧바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내를 만나지는 않았어요.
결과가 확실히 나오면 그때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내와 저, 그리고 사장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99.99%의 확률로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장님의 애타게 찾던 그 아이가 바로 제 아내였어요. 저는 아내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내는 결과지를 거듭 다시 봤어요. 당신 괜찮아? 모르겠어. 모든 게 혼란스러워. 난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평생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그 모든 게 진실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지금 당장 뭘 어쩌기보다는 그냥 이 상황을 천천히 받아들이면 어떨까? 제 말에 아내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한참 만에 다시 입을 열었어요. 식당 사장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 아내 말에 저는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병원에 와 계신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방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머무셨다고 해요. 그러다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에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1층 로비에서 사장님을 만났어요. 사장님은 결과지를 든 채 로비에 서 계셨습니다. 우리 유정이는 괜찮아요? 결과를 듣고 충격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죠? 사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아내 걱정부터 했어요. 저는 아내의 반응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친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진실은 전혀 달랐으니까요. 그럴 수 있죠. 그 어린 것이 뭘 알았겠어요. 다 잃어버린 제 잘못이죠.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조심스레 말했어요. 아내가 사장님을 뵙고 싶다고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평생 이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되고 말고요. 저는 사장님을 모시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는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워낙 특수한 상황이라 면회가 될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병원 측에서 배려해줘서 별도의 휴게 공간에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휴게 공간에는 아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사장님이 들어서자 아내는 떨리는 눈으로 사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유정아. 사장님의 입에서 아내 이름이 나오자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사장님은 천천히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어린 너를 그렇게 잃어버려서. 네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사장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아내는 눈물을 쏟으며 사장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왜 미안해요?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얼른 일어나세요. 얼른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저도 코끝이 찡해졌어요. 아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더니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도 미안해요. 엄마가 날 애타게 찾는 줄도 모르고 그동안 엄마를 원망했어요. 미안해요. 아내 입에서 엄마 소리가 나오자 사장님 역시 눈물을 쏟았어요.
아이고, 네가 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딸.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말없이 눈물을 훔쳤어요. 면회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두 사람의 만남은 짧게 끝났어요. 사장님, 아니 장모님은 아내와의 재회를 마치고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주말에 다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면회 시간 동안 밀린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 후로도 장모님은 일주일에 하루는 서울로 올라와 아내를 살피고는 했어요. 그때마다 아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습니다. 매번 뭘 이렇게 많이 해요. 엄마 힘들게. 너도 먹고 박서방도 먹고 그러면 되지.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너무 맛있어요. 내가 여태 먹은 불고기 중에 제일 맛있어요. 저는 아내가 병원에 있는 사이 장모님께 저희 신혼집도 보여드리고 결혼 사진도 보여드렸어요. 장모님은 결혼 사진을 보고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만났다면 이 예쁜 모습을 눈앞에서 볼 수 있었을 텐데. 장모님은 환하게 웃는 아내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나는 죽기 전에 우리 유정이를 봤는데 먼저 간 바깥 양반은 끝내 유정이를 못 봤으니 그게 참 마음에 걸리네. 나중에 집사람 아이 낳고 몸도 좀 회복되면 장인어른 뵈러 다 같이 가요. 그래야지. 먼저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맙네. 뭘요? 당연한 건데요. 장모님과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날 때마다 그간 쌓인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짧은 면회 시간이 끝나고 장모님은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여기까지 모셔다 드릴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아내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장모님 우리가 모시고 살면 어떨까? 지금은 지방에 계시잖아. 그런데 딱히 거기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을 찾은 이상 거기 계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나는 좋은데 당신은 괜찮겠어? 불편하지 않겠어? 불편하기는 뒤늦게 만났는데 조금이라도 같이 있는 시간을 더 드리고 싶어서. 아내는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어요. 저는 장모님께도 같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나? 그럼요. 장모님만 괜찮으시다면 저도 괜찮습니다. 결국 장모님은 아내가 출산하기 전에 지방의 식당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하지만 모시고 살겠다는 제안은 정중히 거절하셨어요. 그런 제안을 해줘서 정말 고맙네. 그런데 나는 유정이 가까이 사는 걸로도 충분히 만족해. 가까이 살면서 자주 왕래하다가 나중에 내가 혼자 살기 힘들어질 때 그때 다시 부탁해도 되겠나?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게 장모님은 저와 아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새 거처를 구하셨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했어요. 사실 내심 걱정했거든.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모르는 게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보지 하고. 근데 엄마가 가까이 있다니까 그것만으로도 안심이 돼. 그렇게 장모님의 이사가 마무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주스를 모두 채우고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아휴,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 장모님은 땀을 흠뻑 흘린 아내의 이마를 쓸어주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역시 그 순간 장모님이 아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산후조리원에 가는 대신 집으로 왔어요. 장모님이 극구 만류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있는데 뭐하러 산후조리원에 가? 엄마 너무 힘들지 않겠어? 그래요 장모님. 애 보고 산후조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아닐세. 금쪽 같은 내 새끼, 내 손주. 하루라도 더 빨리 봐야지. 그렇게 아내는 집에서 장모님의 산후조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갖고 입덧이 심해서 임신 기간 내내 잘 먹지 못하던 아내가 장모님 음식은 뭐든 잘 먹었어요. 엄마가 한 건 그냥 맨밥도 너무 맛있어.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하기는 내 딸, 내 사위가 먹는다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지. 장모님은 아내가 잘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까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 역시 임신 기간 내내 저희 부부 마음을 졸이게 하더니 태어나서는 세상 이런 순둥이가 따로 없었습니다. 먹기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서 장모님은 늘 복덩이라고 불렀어요. 아유, 우리 복덩이. 아프지 말고 무럭무럭 자라라. 장모님의 기도가 통한 것인지 아이는 돌이 될 때까지 별다른 병치레 없이 무럭무럭 컸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이의 돌잔치가 있었는데 그때 아내와 장모님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장례가 울음바다가 되었답니다. 저 역시 그때 또 한 번 눈물을 쏟았네요. 아이 돌잔치까지 치르고 나니 문득 아내와 장모님의 사연을 여기에도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가슴 뭉클함이 듣는 분들께도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